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지난번 출연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 815 모니터에서 많은 팬들을 확보하신 오건영 팀장님을 오늘 또 모시고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좀 인기 올라가신 거 확인이 좀 되시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급변하는 국제 정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오건영 팀장님께 많은 또 한 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네. 지금 가장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장 일본하고의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하고의 문제를 좀 현재의 문제를 짚기 전에 네.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현재 일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일본의 버블이 엄청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왜 탄생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얘기가 좀 사실은 길긴 한데요. 네. 이제 미국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미국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던 당시에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이 석유 파동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물가가 너무 많이 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진짜 물가가 이렇게 죽어 있지만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가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죠. 페드 중앙은행 총재로 폴 볼커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근데 이제 그 볼커라는 사람이 키도 엄청 크고요. 2m가 넘습니다. 와, 이건 농구 선수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가 엄청난 사람인데 포스만 키만 큰 게 아니라 이 심지도 고든 사람이라 가지고요.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경기를 박살내더라도 물가는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무언가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가 존재하면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면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 볼커 FRB 의장이 그때 당시 미국 금리를 20%까지 들어올려요. 그래요? 이제 지금 얘기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 0%로 낮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20%면 정도니까요. 이거 떼돈 버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20%까지 금리를 들어올리니까요. 중소기업들 중에 40%가 파산을 합니다. 그게 1981년, 1982년의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윌 스미스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81년도에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하는 영화입니다. 네. 거기 보면 진짜 윌 스미스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런 사람들의 군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불황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취임을 하면서 네. 그래도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가면서 물가를 때려잡으니까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높다는 거는 미국 돈인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들이 들어오면서 달러를 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달러 강세가 나옵니다. 달러가 초강세로 가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의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치고 나왔던 게 바로 서독하고 일본입니다. 서독하고 일본이 70년대 이후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조업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독은 마르크와 그다음에 일본은 엔화를 약세로 가져가면서 미국의 수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건 아니지만 일본이나 서독의 자동차가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미국의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네요. 예. 거기에 가격까지 쌉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산업, 미국의 철강 산업, 미국의 제조업 산업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를 직접 레이건 대통령이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1985년 9월 달에 더 이상 이걸 좌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일 무역 적자죠. 일본이랑 일본이랑 무역을 할 때 다 적자를 있는 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G5 회의를 진행을 해가지고요. 미국의 플라자 호텔로 G5 국가의 정상들을 불러요. 거기서 이제 일본 대표도 왔겠죠. 일본 정상한테도 이제 왔을 텐데 일본하고 서독 정상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엔화를 갖다가 절상해라. 엔화를 2배 이상 절상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환율이 1달러에 250엔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당 250엔이라는 얘기는 생각해 보시면 250개의 엔이 있어야 1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과 수개월 만에 엔화의 환율이 1달러에 120엔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1달러에 120엔, 120엔만 있으면 1달러짜리를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엔화가 초강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일본의 수출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되는 값이 거잖아요. 2배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수 쪽에 대한 경기 부양 쪽으로 포커스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 부양을 위해 가지고 금리를 낮추고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들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경기가 이제 부글부글 들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결정타가 하나 나와요. 85년도, 86년도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엔화가 2배로 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가 안 풀렸냐면 대일 무역 적자가요. 네. 늘어나진 않는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 무역 적자가 있는 대로 늘어났는데 이게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거죠. 엔화가 2배로 절상이 되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옆으로 그냥 쭉 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는 속이 타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역 적자를 다시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역 적자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87년도 2월 달에요. 프랑스 루브르로 다시 한번 G5가 모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들 소비를 키우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내수 부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라. 이제 그런 걸 이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이 내수 부양에 나서게 되죠. 네. 일본이 내수 부양을 한다는 얘기는 일본이 미국의 물건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물건을 사게 되면 당연히 적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일본이 내수 부양을 하면서 내수가 부글부글 끌어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버블 경기가 높아집니다. 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85년도 중반부터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사실 초반부터입니다. 이제 북해죠. 노르웨이 쪽에서 이제 유전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브렌트유라고 합니다. 북해 네. 브렌트유가 있는데 북해에 유전이 개발이 되고 멕시코도 원유 생산을 늘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오펙 국가들, 그러니까 결국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멕시코라든지요, 아니면은 노르웨이의 유전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원유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의 왕좌들 입장에서는 그 결국에는 원유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애들 입장에서는 멕시코나 노르웨이가 눈에 가실 겁니다. 근데 이쪽이 워낙에 원유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면서요, 기존에 있었던 마켓 시어를 빠르게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들의 원유 시장 마켓 시어가 거의 30% 40%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래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좌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우디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경쟁자들이 들어올 때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원유 가격을 바닥에 붙여놔가지고 이쪽이 채산성이 안 나오면 망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원유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죠. 그래서 85년도 12월 달부터 사우디가 원유 공급 경쟁을 합니다. 증산 경쟁을 하죠. 원유를 확 풀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 제 기억에 85년도 12월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32달러 정도였어요. 그게 5개월 만에 배럴당 1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아,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 3분의 1 토막이 난 그러니까 거죠. 3분의 1 토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도 지금하고 사실 페이즈 오프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보면 셰일 오일을 잡기 위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증산한 그런 그림이 그렇죠. 나오게 되죠. 네. 예, 유가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가가 워낙에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요. 두 번째는 엔화가 굉장히 강하게 절상이 됐잖아요. 예. 엔화가 강세란 얘기는요,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엔 250개의 엔이 있어야지 1달러짜리 물건을 샀는데 120개의 엔만 있어도 1달러짜리 물건을 산다면 훨씬 더 싼 가격의 해외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엔화 절상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럼 물가 자체가 크게 들썩거리지 않죠.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버블이 나와요. 부동산 가격 버블만 보면은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물가가 안정이 돼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데 자산 가격이 부글부글 끌어오르는데도 중앙은행이 실기를 하게 되죠. 실기라는 건 기회를 놓친다는, 제때를 놓친다는 겁니다. 적기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좌시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강하게 뛰어 올라가게 되고요. 당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수출 기업들도요, 부동산을 샀답니다.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조업 제품을 사가지고 뭘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 게 없고 부동산을 사면 그 순간에 몇 배씩 뛰어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개인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같이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올랐고 그게 1988년, 89년도에 일본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근데 그렇게 막 버블이 올라가다가 네. 이게 한번 확 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만 올라간 게 아니라 부동산과 함께 이 주식 시장까지도 네, 같이 그렇습니다. 막 엄청 네. 폭등을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꺾이는 계기가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 89년도 하반기예요. 네. 89년도 하반기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가 뭐 같이 함께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자산 가격의 버블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버블이 경제를 해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잖아요. 그렇죠. 건전한 생산이 아니라 투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기준금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버블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의 이제 기준금리가 2.5%였거든요. 네. 그걸 6%까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올려버립니다. 완전 급등했네. 그렇죠. 2.5%의 기준금리를 6%까지 올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샀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대출이요.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뭐 LTV가 30% 40% 이러지만 그때 당시 일본의 LTV가 120% 이랬답니다. 뭐 돈을 더 주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더 대출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금리가 딱 올라가 버리면은 확 올라가 버리면은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한두 명이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집을 사서 대출을 갖고 있는 모두가 느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자 부담이 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부채를 줄이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요. 이 바늘구멍은 굉장히 작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늘구멍으로 나가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집을 던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빚을 상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도 나도 집을 던지려고 매물을 내놓게 되면은 주택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죠. 그렇죠. 근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보다 부채는 뭐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3억이 돼도 5억을 대출받고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 10억짜리가 3억이 돼도 5억의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지도 못하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90년도 이제 그 하반기부터요, 드디어 이제 주택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요즘을 보시면은 미국 경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은 그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양적 긴축을 중단하거나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부양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일본 중앙은행은요, 투기의 버블이 꺼지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제때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떨어지는 버블을 갖다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훅 떨어지는 거를 사실상 방조를 해버리게 되죠. 이제 어느 경제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안정적인 사이클 흐름을 타고 나서 호황이 오고 불황이 오고 호황이 오고 불황이 오고 이걸 타야 되거든요. 호황이 와서 올라갈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세금을 늘려가지고 너무 과열이 되는 걸 이렇게 살짝 레벨 다운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증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놓은 걸로 경기가 가라앉았을 때 밑을 받쳐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버블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나오게 된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공이 여기까지 뛰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하고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뛰는 거 충격이 다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일본의 버블 붕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네. 이러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 당연히 정부에서 네. 이야기하신 대로 뭔가 이게 딱 정책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데 네. 왜 못 막았을까? 네, 전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전문가들 많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자체가 결국에는 실수를 한 거죠. 지금 여태까지 두 개의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해서 그렇죠. 버블이 생긴 거고요. 버블을 깨뜨릴 때는 살살 바람을 빼줘야 되는 그게 아니라 급격하게 바람을 뺀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인식 자체는 결국에는 이게 정상적인 생산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기업은요, 자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업의 땅값이 오른다고 고용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려요? 불임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사무실을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만들어주고 소비를 창출하게 되면 이런 건 정상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생산이 되는데
결국에 부동산을 사면서 투기를 하게 되니까 이런 심리를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자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떨어지는 걸 막지를 않아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빠르게 하락을 하니까 1년 정도 지나서 일본 중앙은행도 이 사태가 이게 만만치 않은 사태라는 걸 알게 심각하다는 걸 이제 됩니다. 알았겠죠. 그래서 92년도, 93년도부터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요.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경기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지금 이 버블이 깨지면서 생긴 문제는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어마어마하게 샀다가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쪽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은행의 부실 자산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부실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럴 때는 빨리빨리 은행의 부실을 떨어버리고 은행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의 정책 당국에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94년도인가 93년도부터 일본의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 자산들을 장부가로 평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은행인데요. 개인한테 대출을 10억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10억을 다 돌려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집값이 10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상 이 부채는 굉장히 이것보다는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회계상으로는 10억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걸 시가평가가 아니라 시가평가는 그 자체 가격으로 그렇죠. 평가하는 거고 장부가 평가라고 하죠. 제가 대출을 찍어줄 때 그 장부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 장부가로 인정이 되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상태로 3, 4년을 가고요. 또 하나는 은행에 대한 부실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 사업을 늘립니다. 근데 이게 인프라 사업도 재밌는 게 이머징 국가들, 예를 들어서 발전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가 생산성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일자리가 막 네, 생기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도로가 있어야 될 때 도로가 딱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이 생산성이 늘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뚫었던 그렇죠. 것처럼. 근데 문제는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다리 놓을 데가 없죠. 그렇죠. 도로 놓을 데가 이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 뭐 뉴딜 정책하던 댐 짓던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인프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놓거나 결국에는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건너갈 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대한 다리를 놓거나 이제 이런 이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건설사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데 고용이 늘어나요. 건설사들의 고용이.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정부에서 자기 재정을 때려 넣어가지고 전혀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에다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부채는 늘어나고요. 생산성은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은행들도 부실했잖아요. 이런 채로 몇 년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너져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누워 있는데 은행이라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은행에 대한 치료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요. 그냥 엄한데 건설 경기 부양해주면서 피부병 이런 거 치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97년도, 98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기도 무너지면서요. 그때 수많은 대형 은행, 대형 증권사들이 파산합니다. 그때 부랴부랴 공적 자금을 때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01년, 2002년이 되어서야 이 부실은행들에 대한 부실 자산들을 정리를 하게 돼요. 잠깐 들어보시면 90년도에 시작한 게 2002년이 되어서야 정리가 됩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네요. 네, 잘못된 처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치료를 했으면 되는데 잘못된 처방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럼 이미 12년을 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이 만들어지는 비반 자체를 애초에 먹고 들어가게 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그 환경도 있었지만 네. 정책 당국자들의 이거는 네. 엄청난 실수였네요. 정책 미스가 컸다라고 보시면 미스가 됩니다. 컸던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제 때를 늦춰졌잖아요. 놓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네. 이제 약발이 안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네. 경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20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대로 그렇죠.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네. 했던 노력들이 뭐고 왜 실패했나요 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부양책이 나왔을 때 그 경기부양책이 주택 가격에 대한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왔던 게 첫 번째 미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때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조금 좀 돌아가는 얘기지만 1991년도, 92년도에요.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해서요. 노르웨이하고 덴마크하고 핀란드가
그때 이제 은행 위기를 겪습니다. 얘네들도 그때 금융 위기를 겪어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엄청난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요. 얘네들이 했었던 정책은요, 주택의 공급을 빠르게 줄이고 은행에 자본 충원을 해주면서 은행의 문제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얘들의 문제는요, 90년대 후반부가 되니까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택 시장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땐 주택 공급을 줄이면 그렇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주택 가격이 하방을 방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더 주택 시장에 지어버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주택 경기도 안 좋은데 공급이 늘어나 버리면 그러면 이제 진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계속 연발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이제 그 중간중간 나왔었던 정책들 중에서요. 디플레이션 심리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가격이 10억입니다. 저게 떨어질 것 같으면 절대 안 사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납니다. 5억까지 떨어져요. 그래도 안 삽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심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미래에 계속해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걸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은 소비를 최대한 뒤로 이연을 하게 되겠죠. 소비를 뒤로 미룬다는 얘기는요. 결국엔 기업들이 지금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기업의 마진이 줄고 고용이 줄고 임금이 줄고 소득이 주니까 다시 수요가 줄죠.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디플레 심리가 더 커지고 기업의 마진이 줄면서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디플레이션 심리를 끊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디플레이션 심리를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심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심리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결국에 많이 뿌리게 되면은 화폐의 공급이 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은 노령화 사회죠.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연금 베이스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유권자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감한 인플레이션, 돈을 마구 찍어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탐탁치는 않겠죠. 그렇지. 자기가 나오는 네. 돈은 항상 고정적인데. 그렇죠.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는데 물건의 가격이 마구 뛰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과감한 인플레이션 정책 이런 거 쓸 때 일본에서도 수많은 위정자들이 그런 정책을 쓰려다가 사실상 많이 접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연금 정책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포커스를 좀 많이 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런 과감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최근에 여기로 돌아갑니다. 2011년도, 2011년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그렇죠. 펼쳐지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이 이제 결국에는 워낙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일본의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를 늘렸어요. 해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서 그렇게 자금을 땡기죠. 해외 자산을 팔고 달러를 받습니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들어와 가지고 그 엔화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중에서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사는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엔화 가치가 뛰게 되겠죠. 뛰겠죠. 네, 그 엔강세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니까 엔강세로 인해서 수출까지 안 되는 겁니다. 참 이래저래 안 되네. 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맞았죠. 그 다음에 내수 경기는 원래 불황이죠. 거기다 수출까지도 박살이 나게 되니까 일본이 사면초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요. 2011년도 12년부터 엔 약세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아베입니다. 아베가 등장해서 이제 2012년도에 정권을 잡았죠. 2012년도 하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세계의 화살이라고 해서 아베노믹스라는 걸 준비를 하는데요. 혹시 옛날에 이제 이런 동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화산 하나 형제들한테 화산 하나 꺾어봐라 하니까 못 꺾죠. 잘 꺾죠. 근데 화살 3개를 꺾으라니까 못 꺾지 그렇죠. 않습니까? 단합하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정책도요. 하나의 정책을 찔끔찔끔 던지지 말고 과감한 정책 3개를 한 방에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돈을 마구 들이붓겠다. 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과감한 재정 지출하겠다. 세 번째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이 3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때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거는 이 양적 완화인데요. 양적 완화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좀 직관적이긴 하지만 그냥 엔화를 찍어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죠.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수출이 잘 되죠. 두 번째는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을 만들면서 디플레 심리를 제어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위정자들이 수많은 실수들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것까지 그런 극단적인 정책까지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에 저항하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양적 완화를 그렇게 무제한한다는 것은 네. 결국 환율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주변국이 그걸 네. 이해를 해줘야 네, 그렇습니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미국이 됐든 뭐 네. 여러 나라들이 일본이 네. 이렇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네,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걸 왜 허용해 줬을까요? 환율 조작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를 평가를 할 때요. 단순히 수요 공급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정책적인 통화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게 미국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자 합의 때를 보시면은 G5 합의를 통해 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화를 2배로 절상을 시켜버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은 95년도 4월에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연이 긴데요. 95년도 1월로 가보시면 고베 대지진이라고 기억나시죠? 한신 대지진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오사카 옆에 있는 도시 그 고베에서 지진이 났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일본이 금리가 낮았고요. 그래서 해외 투자가 많았습니다. 고베 대지진이 나니까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해외에서 자금이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엔화가요. 그때 이제 또 슈퍼인고가 나옵니다. 그럼 일본은 마찬가지 케이스죠. 결국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내수가 힘들었고 엔화 강세로 수출이 어렵고 고베 대지진으로 한꺼번에 신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때 당시 G7이었을 겁니다. G7에 가가지고요. 그 마찬가지로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어요.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엔화 약세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일본 경제는 진짜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G7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을 받게 되죠. 엔 약세를 용인을 받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엔화가요. 1달러에 80엔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많이 내려갔네. 250엔에서 80엔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85년도에. 그럼 엄청나게 절상이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엔화가 80엔에서 120엔까지 1년 만에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엔 약세를 용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엔 약세를 용인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 때고요. 그 직후에 G8 회의에서 결국엔 너무 힘든 경제 체제가 형성이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일본이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경제 체제가 그렇죠. 무너지게 된다는 생각이 나오죠. 이렇게 결국엔 글로벌 경제가 엮여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국가가 완전한 장기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나 중국, 그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본에 대한 지원을 해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G8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엔화 강세로 혼자 신음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환율 쏠림이다라고 해서 약간의 엔화 약세를 용인해 주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전 세계 그 선진국들의 네. 용인하에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환율 조작을 한 거네요. 네, 뭐 조작 이제 그 조작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럴까요? 스무스하게 요새 감정이 별로 안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환율 조작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냥 환율 정책 공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베노믹스 때문에 다시 경제가 살아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네. 또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보면 분명히 이제 효과가 나온 건 분명히 있는데요. 아베노믹스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냥 얼마를 풀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가 2%가 올라오는 그날까지 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와 정부가 자신 있구나. 물가가 2%까지 올라오는 그날까지 매년 80조 엔씩 엔화를 뿌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화폐라는 건 그냥 찍으면 안 되고 무언가 담보물이 있어야 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본위 화폐제라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금을 담보로 돈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오면 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금본위 화폐제가 깨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냥 국채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2% 물가가 올라오는 그날까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본 국채를 매년 80조 엔씩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80조 엔씩 매입을 하면 80조 엔씩 자금이 쏟아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엔화의 공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2%가 올라오는 그날까지.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무제한 계속해서 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그거는 뭐 개인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이 한 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라는 정책기관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큰 시그널을 던진 거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일본 국채를 사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80조 엔씩 엔화가 쏟아지니까 엔화는 계속 약세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요. 앞으로 쏟아져 나올 엔화까지 생각해서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엔화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 6월 달에 엔화 환율이요. 1달러에 126엔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갔네. 엔화 가치가 그럼 이제 126개의 엔이 있어 1달러를 사죠. 최근 보면 얼마냐면은 105엔 정도 합니다. 1달러에. 그러니까 105개의 엔만 있어도 1달러 사니까 지금 그때에 비하면 엔화가 강세로 간 거죠. 약 15% 정도. 이제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이 국채를 사들여야 돼요. 근데 일본 국채의 양이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80조 엔씩 계속 사면서 엔화를 찍는 거죠.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국채, 전체 유통 국채의 절반을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겁니다. 2015, 16년까지 안쪽 하나 3, 4년만 해도 벌써 그만큼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더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을 무제한으로 사준답니다. 그럼 그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겠죠. 그렇죠. 근데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주면 사줄수록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쟁여야죠. 왜냐하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산 걸 누군가 뒤에서 사주면 됩니다. 암만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산 걸 있으면. 뒤에서 내가 산 걸 누군가 더 비싸게 사주면 문제가 없죠. 이걸 중앙은행에 사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많은 국채를 매년 사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일본 국채 보유자들은 이미 50%는 일본 중앙은행이 샀고요. 일본 국채 보유자들 나머지 50%는 이거 팔면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본 국채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갑니다. 그래도 안 팝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이 약속대로 국채를 다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죠. 그게 힘들 것 같아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생기면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꺾이잖아요. 그럼 아베노믹스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엔화가요. 달러당 126엔까지 엔화 환율이 올라갔다고, 엔화가 약세로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그널이 일본 중앙은행이 이걸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생기니까 엔화가 강세로 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105엔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엔화 환율이 내려갔다는 거, 엔화가 강세로 돌았다는 건요. 아베노믹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의 약세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표방합니다. 근데 엔화의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디플레이션 공포가 생겨나겠죠. 엔화 강세가 되면 일본의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엔화 가치가 다시 절상이 되는 걸 보면 엔화 강세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일본의 제조업이 최근에 보면 무역 전쟁 때문에 빠르게 식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그게 이제 앵고 현상으로 이제 네,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거기다 영향을 뭐 주게 또 되죠. 한일 무역 분쟁 네. 그게 힘든 데다가 또 싸움을 벌려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작용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지들이 막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처럼 막 돈을 그렇게 찍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축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그냥 다른 말씀은 국제통화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통화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단순히 교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물건을 살기 위해서 엔화를 산다 이게 아니라 금융거래 같은 걸 할 때도 엔화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달러를 가장 많이 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거래를 할 때 달러를 쓴다는 얘기는 교역을 하지 않을 때 제가 무언가 미국의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아니면 미국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국제통화는 존재하죠. 그럼 공급을 웬만큼 많이 늘려도 이렇게 수요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은요 8조 달러 정도 되는 대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조 달러 정도 되는 대외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8조 달러, 채무가 5조 달러죠. 그러면 이것을 넷을 치는 거죠. 그럼 순채권 규모가 3조 달러.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아, 옛날에 돈을 막 벌기는 그렇죠. 엄청 벌었었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흔들리면 일본이 해외에 있던 채권들을 회수하죠. 왜냐하면 계속 빌려주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해외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해외 채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엔화가 강세로 가요. 일본 경제가 힘들 때마다 엔화가 강세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엔화에 대한 수요 자체가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았고요. 우리나라도 순채권국입니다. 아, 그래요? 한 4천억 달러 정도 순채권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통용되는 그런 국제 통화가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안화도 국제 통화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많이 쓰입니다만 그래서 위안화도 자기들이 국제 통화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국제 통화가 아닌 상태에서 돈을 무리하게 뿌리게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존재하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폭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너무 크게 뛰면서 나라 경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펼쳐질 수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일본이 그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막 무제한으로 그렇게 돈을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네. 그거가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네, 규모가 그런 엄청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의 담보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일본이 그 잃어버린 20년 네. 거기에서 정책적인 실수를 통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좀 디플레이션 어떤 공포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전 세계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페니피케이션이라고 하나 일본화에 대한 공포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렇게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관점이 낙관과 긍정으로, 낙관과 비관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낙관론의 입장인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상 일본의 버블 붕괴는 단순히 버블만 붕괴돼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버블 붕괴 이후에 조치사항이 너무 정책적인 미스가 너무 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0년도에 일본 버블 붕괴, 92년도에 스칸디나비아 3국의 버블 붕괴,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정책 당국의 대응은요. 사실상 수많은 실수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걸 보고 배우느냐? 당연히 배웁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사람 중에 예전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 FRB 의장이 버냉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버냉키 의장이 사실 일본 불황을 연구한 대가입니다. 아, 그래요? 대공황하고 일본의 불황을 연구한 대가인데요. 그분이 이제 5년 정도 일본에 체류를 하면서 일본 불황을 연구를 해요. 그게 2002년도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고 만약에 일본처럼 어떤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생기게 된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한 방에 써야 그래야지 경기가 돌아서게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 별명이 이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헬리콥터 벤 버냉키라는 분인데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우연일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FRB 의장이 돼요, 그 사람이. 예. 그런 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가가 그 위기를 정말 잘 빠져나왔다. 버냉키에서.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적임자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봤었을 때 일본의 불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봤잖아요. 이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자산 시장이 무너질 때요. 과감한 경기 부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금리 5.25였는데 단박에 0%까지 낮추면서 의회가 반대했는데도 양적 완화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회에다가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건 건설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바로 부실이 생긴 은행들 있죠. 그 은행들한테 자본을 확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7년이 지나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본 확충해주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피부에 병이 생겼어요. 이 피부병이 근원이 바로 심장에서 오는 거였습니다. 뭐 의학적인 건 아닙니다. 예입니다. 예로. 그럼 이 심장병을 치료해야 이 피부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피부에 계속 연고만 발라주는 거죠. 돈 주고 비싼 연고 사서. 일본이 그랬던 거죠. 네, 일본이 그랬던 거. 이게 건설이고 이게 은행인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바로 연고 바르는 거 안 하고
바로 7천억을 들여가지고 7천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심장을 치료해 버린 거죠. 그래서 심장의 이 금융위기라는 걸 이제 바로 돈을 풀면서 해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양적 완화로 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은행들을 살려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금융위기가 빠르게 돌아서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저도 참 역사의 교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보시면 선제적인 금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선제적 예. 인하 뭐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살리는 게 죽은 다음에 살리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로직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막 계속 빠르게 이제 FRB가 스탠스를 바꾸면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배울 수 있다면 그렇죠. 중앙은행들도 최대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된다. 훨씬 더 큰. 일본이 딱 그 얘기잖아요. 네, 그 샘플이 되는 20년간 그 거죠. 비용 어마하게 치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본의 예를 통해서 네. 각 나라들 중앙은행들도 다게 스터디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네. 그냥 바로 즉각적인 어떤 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요즘 그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고 나서 브라질이나 인도, 태국, 페루 뭐 여러 나라들도 이머징 국가들도 막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 사실 막 주식 시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자산 시장이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고. 네. 이게 왜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면 자체가 과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음. 가장 큰 문제는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내수가 살아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의 내수가 살아나면 이 미국의 내수로 이머징 국가들이 수출을 늘리게 됩니다. 음. 그럼 이머징 국가들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들의 성장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문제는 여기가 딱 닫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역전쟁이라는 걸로 닫혀 있는 거죠. 때문에. 네, 이걸로 딱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도 이 떡고물이 이머징 국가로 흘러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이 금리 낮춘 걸로 인해서 미국이 활활 타오르는 건요. 미국 자체에서만 순환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미국 경기 자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만 성장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 돈이 오히려 이머징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니까 미국의 성장이 나올 것 같아서 미국으로 돈이 갑니다. 그럼 미국 달러를 다 사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달러가 또 강세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돈의 값, 그러니까 미국 돈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이자를 덜 줘야지. 그러면은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금리를 안만 낮춰도 오히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미국만 활활 타면서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달러 강세가 되면 이머징 국가들이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무역 분쟁으로 가려 있는 데다가. 달러가 약해야 뭔가 막 네.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IMF를 빠르게 극복했던 것도 수출이 잘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트럼프의 현재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네요. 네, 거기에 이제 환율 전쟁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좋아지는 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면 그만큼 돈값이 싸지는 겁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금리가 안만 싸도요. 투자할 매력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는데요. 전 세계가 무역 전쟁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내일 또 무슨 트위터가 뜰지 모릅니다. 그럼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물건을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늘려가지고 물건을 생산해도 내 나라의 환율이 다른 나라 환율보다 낮아지면은 그러면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투자를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럼 금리를 낮추게 됐었을 때 투자가 살아나면서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고용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국 통화 가치만 낮추는 환율 전쟁으로 귀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이 금리를 낮추더라도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그 미국은 자체는 화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닌 거네요. 이게 점점 더 어떤 글로벌적인 문제, 글로벌이 어려워지면 네. 미국도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막 키워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요. 이제 뭐 성장에는 두 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성장이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적자가 엄청 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경기 사이클을 말씀드렸지만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상승 하락을 완만히 반복합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증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경기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가 좋은데 재정 적자가 납니다. 재정 적자가 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역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내수가 팽창하고 소비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다른 나라 물건을 사겠죠. 달러 강세니까 얼마나 물건 사기가 편하겠어요. 그렇죠. 싸니까요. 그럼 다른 나라 물건을 사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 이 쌍둥이 적자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있고요. 미국의 가계 부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고, 그죠?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허물고 부채를 늘리면서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과소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근면 성실하게만 살아와서 화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다고 치면 이 5천만 원 올해 화끈하게 불사르고 끝내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올해 한 해는 굉장히 화끈한 성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 전에 뭔 얘기를 하냐면 개인 소비세를 인하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가 바로 집어넣습니다. 재정 적자 이렇게 심한데 또 감세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성장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 좀 네, 우려를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단 사탕 같지만 네, 사실 지나고 보면 이게 또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전 네. 이머징 국가라든가 전 세계 뭐 유럽도 그렇고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이게 나중에 어떤 폭탄으로 되돌아올지 이게 참 겁나는 일이네요. 이게. 결국에 이제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이 성장이라는 걸 위축시켜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주식시장이나 어떤 금융시장을 보실 때 성장하고 금리를 보셔야 되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성장이 더 빠르게 위축이 되면 주식시장은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이 지금 거의 막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성장이요 굉장히 초조해지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계속 뒤로 미루게 되죠. 그렇죠. 불확실한데 뭐 네. 못하지. 투자를 뒤로 미룬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좋아지질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고용도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뭔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탠바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금 그걸 버텨주는 게 금리 인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레벨까지 내려가서 여기도 정책의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그렇죠. 있겠죠. 이게 네. 무한한 그 정책이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 건데 그 네. 전에 문제가 싹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점점 문제는 커지는 네, 거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 때문에 아마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있는데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리세션, 경기 네. 침체에 대한 그래서 막 주가 시장이 막 갑자기 폭락하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거의 의미가 네. 과연 무엇인지, 네. 예, 걱정할 만한 상황인 건지. 네. 이제 일반적으로 매크로 마켓을 보는 사람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특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금리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금리 커브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3개월짜리 금리하고 1년짜리 금리하고 어느 게 더 높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긴 게 높아야죠. 긴 게 높아야죠. 네. 그래서요, 보통 금리 커브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 팔 보시면은 여기가 3개월짜리고요. 여기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입니다. 뒤로 갈수록 높다. 살짝 높은 거죠.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죠. 하루짜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전체 커브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줍니다. 그럼 요만큼의 금리 차이를 먹게 되죠.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주니까 요 금리 차를 먹는 걸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 마진.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금리 커브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요.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줍니다. 역마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결국엔 이제 자본주의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은 온 몸에 그러니까 돈을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은행도 마진이 있어야지 돈을 뿌려줍니다. 그렇죠. 남는 장사를 해야지. 네. 근데 은행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버리면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굉장히 신중하죠. 왜냐면 마진도 얼마 안 나는데 부실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 부실을 메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쪽에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마진이 작아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전 세계에 돈이 안 돌죠. 몸으로 따지면 심장의 기능이 크게 약화돼 가지고요. 피가 돌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 끝에서부터 이렇게 좀 반응이 오겠죠. 약해질 거잖아요. 피가 펑펑 품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게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릴 때 요 커브를 말씀드리면서 중앙은행이 이쪽 끝에서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전체 시장 금리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중앙은행은요.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전 세계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은요. 전부 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커브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2%입니다. 네. 근데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1.5%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단기로 하루짜리 금리가 2%인데 10년짜리 금리가 1.5%면 엄청난 이제 커브의 역전이 생긴 거죠. 시중에는 1.5%짜리 돈이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중앙은행은 2%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돈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빨아들여야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돈 그렇죠.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커브가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막 돈을 빨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잠깐 들어보시면 FRB에서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장단기 금리 커브가 뒤집어지니까 돈을 빨아들여야 되죠. 그럼 저는 돈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네. 예, 반대 그렇죠. 예, 행동을 해야 반대 되니까.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뭐지?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거는 결국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깨뜨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빨리 FRB한테 금리 낮춰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낮춰서 다시 금리 커브 회복시키지 않으면 너는 이상한 시그널을 던지는 사람인 거고 이게 오히려 경기에 큰 해를 줄 수 있어. 이런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라는 건요. 시그널의 문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은행의 태도가 굉장히 연약해진다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끌려가면은 경기 자체가 굉장히 연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뭐 1년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과거에 그런 네.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뭐 이제 뭐 1년이 꼭 지나서 뭐 365일 이렇게 재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불황이 찾아온다라는 굉장히 좀 두려운 시그널인 것만큼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이나 정책 당국자들이 좀 유념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네.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뭐 예측이 다 되잖아요. 네, 정책 그렇습니다. 당국자들 네, 이런 네. 일이 지난번 과거 때처럼 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네. 되니까 뭔가 더 정책적인 네.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걸 또 해결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네,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달러당 7위안을 계속 유지를 해오다가 그게 네. 깨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그 뭐 금융 전반적인 세계 금융시장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요. 네. 되게 이제 큰 영향을 주는데 음. 일단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7위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요, 그러니까 그 위안화 환율을 유지를 할 때 이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그 환율이요, 7위안을 위로 뚫는다는 얘기는 위안화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본 유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22일부터요, 2005년입니다. 2015년도 8월 11일까지 10년 동안 위안화는 꾸준히 절상이 됐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올랐죠. 그럼 10년의 관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들은 위안화를 사놓고 쟁여놓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한 2010년, 11년도에 위안화가 꾸준히 절상이 되니까 위안화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년 동안 위안화가 절상된다는 그런 추세를 보면서 중국으로 환투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중국에 환투기하러 들어가려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삽니다. 그렇죠. 나중에 달러를 살 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때 이익이 나는 거니까요. 위안화를 사서 중국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 중국의 자산에 이제 박아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안화는 절상될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절상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절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죠. 근데 절하가 한두 번 되는 게 아니라 마구 미친 듯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 있었던 그 투기 자금들이요. 환투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한 번에 확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자금이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게 되면은 중국은 지금 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예.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데 자금까지 빠져나가 버리면은 중국은 돈까지 모자라 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자본 유출이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마냥 절하가 될 거야. 위안화 환율이 마구 튀어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꺾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노선으로 잡아놓은 게 7위안입니다. 달러당 7위안을 잡아놓고 이 7위안을 뚫지 못하도록 몇 번을 막아줬죠. 2016년에 한 번 막아줬고요. 2018년도에 한 번 막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중국어는 잘 못합니다만 바오치라고 해서 7위안을 막아주려고 한다. 7위안 위로 뚫리는 건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 뚫리면 자본 유출에 대한 공포가 커질 거야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요. 지난 7월, 6, 7월 정도 되니까 중국 위안화 환율이 6.92위안까지 올라가요. 네. 6.92위안까지 이제 요 정도 수준에 존재하는 거죠. 6.92위안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환율을 위로 올려버리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버리면 자본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나게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요 위로 올리는 것도 두렵고 밑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위안화 환율을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위안화 절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달러당 6.92위안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환율 전쟁하면서 달러 대비 약세로 갑니다. 달러 대비 다른 통화가 다 약세인데 그럼 달러가 강세잖아요. 근데 위안화가 환율이 달러 대비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로 가버리면 다시 달러가 일반 통화보다 강세인데 그 달러보다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위안화는 헐 강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강세죠. 그럼 중국은 수출도 박살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7위안에 뚜껑이 닫혀있다고 가정하시면 6.92위안에 머무르는 상태에서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 제가 트럼프면 이거는 그냥 소설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트럼프면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만약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위안화는 6.9에 붙어 있으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위안화가 자체로 강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조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게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때릴 거야라고 또 얘기합니다. 10%.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그때 얘기한 게 이 위를 탁 뚫어버린 거죠.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뚫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7위안이 그때 딱 뚫리게 되거든요. 시장에서는 공포에 쌓입니다. 중국에서 드디어 자본 유출이 되든지 간에 경기를 희생하든지 간에 위안화의 절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7위안이라는 이 상징적인 선이 뚫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나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7위안을 뚫었던 그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장중에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외국인이 내리팔아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코스닥도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 당국에서요. 달러당 7.1위안에서 다시 한번 뚜껑을 살포시 닫아줍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거기까지는 더 못 올라가게 만들죠. 이러면서 7.1위안에서 여태까지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8월 20일 현재까지. 그럼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살짝 올린 거구나. 중국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 안정을 찾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안화가 추가로 절하된다는 얘기는 중국 경기 둔화, 중국 경제 경착륙, 자본 유출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공포를 만들고 이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의 대중 수출이 뭐 25%, 27% 뭐 이러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뭐 화교권까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한 30% 넘죠. 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참 엄청난 그 교역 상대국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중국 자체의 문제만도 이게 복잡한데 요즘 또 아주 글로벌에서 가장 네. 골치 아픈 문제가 네. 홍콩에서의 예. 또 시위. 네. 이게 지금 엄청나잖아요. 네. 그 이게 뭐 폭력적으로 막 흐르다가 지금 약간 또 이게 톤이 바뀌는 게 그 시위대들이 홍콩 시민들이
홍콩 달러를 달러로만 교환하는 이 운동을 또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난리 난다 이거 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건가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 말씀이지만 고정환율제가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이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요, 한 국가가 있습니다. 자본 계정 이제 뭐냐면 이제 외국하고의 그 자본 거래가 금융 거래가 자유로워요. 그런 상태에서 그 나라가 이제 고정 환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고정 환율을. 그래서 홍콩은요. 1달러에 7.75 홍콩 달러에서 7.85 홍콩 달러 요 사이 요 밴드 내에서만 유지되도록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해서 패그제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 일단 홍콩이 달러화에 대해 패그제를 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콩 달러 자체, 환율 자체가 안정이 돼야지 해외 금융 투자자들이 들어오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역 규모도 커요. 우리나라하고는 무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중개 무역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은 1983년도 이후부터 그 달러당 7.75에서 7.85 홍콩 달러 그 레벨을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패그제를. 근데 문제는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죠. 미국이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 홍콩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콩 금리는 낮은데 미국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미국 달러가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콩 달러를 팔고 미국 달러화를 살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금이 다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홍콩 달러를 팔고 미 달러화를 살려고 하면 US 달러를 살려고 하면 US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홍콩 달러 가치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1달러에 7.85 홍콩 달러로. 홍콩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고정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정 환율을 지키려면요. 미 달러화가 강세로 가니까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미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죠.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큰 손이 달러를 갖고 와서 시장에다 엄청 내다 팔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러 공급을 마구 늘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홍콩 달러 고정 환율 유지했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가려고 하는 걸 다시 찍어 누르게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큰 손이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환보유고에서 쌈짓돈 꺼내서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97년 IMF 때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를 20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달러당 800원이라고 해서요.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었죠. 관리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었는데 그 환율제를 이제 유지하려다가 무너지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홍콩 달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되면은 고정 환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홍콩이 뭘 하냐면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홍콩도 같이 금리 올립니다. 딱 그만큼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똑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홍콩은요. 자국 경기가 좋고 안 좋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만 보면서 움직입니다. 샘플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홍콩이 2010년도, 11년도에 보면은 물가가 높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요. 홍콩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제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가 너무 버글버글해도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낮춰놓으니까 자국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버블을 제어하지 못했죠. 그래서 홍콩 부동산 가격이 하늘까지 뜁니다. 근데 2016년도에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였거든요. 홍콩 부동산 경기가 박살났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같이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나라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냥 오로지 미국만 쳐다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참 그게 어려운 현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달러 패그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사실 그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홍콩 시위대에서. 홍콩 시위대에서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만약에 홍콩 달러를 달러로 환전한다면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홍콩 달러를 달러로 환전한다는 게 홍콩 달러를 팔고 US 달러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그 짓을 만약 하게 되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홍콩 달러 패그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됐을 때는요. 홍콩 달러 패그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홍콩 달러 패그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홍콩 환율이 안정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홍콩의 금융 허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금융 허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홍콩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요. 홍콩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한국도 홍콩에 수출을 하고 한국 금융 투자자들도 홍콩 거래를 하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들이 홍콩의 부동산 많이 샀다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엄청 올랐죠. 중국 사람들 때문에.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홍콩 금융시장이 만약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 아니면 중국에 있는 은행들도 부실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이걸 좌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게 그 아주 정부를 아프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 운동이다, 시민운동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것이 우리가 마냥 응원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게 이게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하면 또 우리가 피를 보니까. 야, 그러니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복잡한 세상이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고정환율제에 대한 폐해가 그 경직적인 통화 환율을 유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단점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부각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하락했다 이런 뉴스가 네. 나왔고요. 네. 독일도 뭐 30년 만기 국채가 그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6조 달러 내외의 그 마이너스 채권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채권 그러니까 결국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왜 사고 이게 사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뭐예요? 이게 잘 와닿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 중앙은행은 매년 80조 엔씩 일본 국채를 사면서 엔화를 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은 매년 일본 국채를 사줘야 됩니다. 이걸 상황을 뒤집어 보면 그냥 뭐 주식회사 홍길동이라는 회사 주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주식이 유통 물량이 한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일본 중앙은행이란 큰 손이 이 주식을 매년 80조 엔씩 산다는 거죠. 그럼 이 주식 보유자들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손이 무조건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80조 엔만큼 사주겠다는 얘기죠. 걔를 매년 사주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물가가 2%가 올라가는 그날까지 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홍길동 주식 보유한 사람이면 홍길동 주가가 10,000배로 뛰어도 그대로 갖고 있을 겁니다.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요, 채권의 금리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국채 금리까지 내려가도요, 언젠간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 채권을 사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장롱에 쟁여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슈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주체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일본의 은행과 같은 기관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네, 그렇죠. 네, 그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은 일본 자체의 기관들이 일본 좀 많은 자체가 편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본에 있는 기관들은요, 일본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요걸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 중앙은행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중앙은행 밑에 시중은행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중은행이 기업이나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구조죠. 그래서 중앙은행하고 이렇게 그 시중 기업들이 직접 거래는 안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한국은행 대출 받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의 계정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은행의 계정을 뚫을 수 있는 주체는요, 시중은행만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결국 이렇게 그 계정을 뚫어놨는데 통장을 뚫어놨어요. 일본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이 개인들한테 적용되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돈이 많이 넘치면 이 돈을 중앙은행에 갖다 박아요. 이게 그냥 넣어 놓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중앙은행이 돈을 막 뿌려가지고 양쪽 하나로 돈을 엄청 뿌렸는데 시중은행이 밑에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고 계속 중앙은행에 갖다 박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너 마이너스 금리라고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은행이 거대한 돈을 중앙은행에 묶으려고 할 때 그때는 돈에 대해 페널티를 주마라고 얘기한 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게 일본이 2016년부터 적용한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남는 돈을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해주기 싫으면 중앙은행 그렇죠, 돌리란 얘기인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공부 안 한다고 이게 때린다고 꼭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탈선을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니까 시중은행이 그래도 대출해주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부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은요, 차라리 그러려니 너네들이 나중에 중앙은행 너네들이 엄청나게 사줄 거라고 하는 일본 국채를 사는 게 낫겠네, 마이너스 금리일지라도. 어차피 양쪽 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확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관들도요, 일본 국채를 사드립니다. 마이너스 금리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정책을 운영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많이 놀라고, 와,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약점을 시장이 어떻게든 캐치를 해가지고 약점을 파고드는 게 분명히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FRB에서 뭔가 발표를 할 때 네. 뉴스를 보면은 왜 시그널을 아까 자주 네, 말씀하셨지만 예, 예. 시그널 네. 거기서 뭐를 생각하는지를 캐치를 해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눈치 싸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쟤의 속마음이 뭘까? 네. 앞으로 뭘 하려고 할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빨리 읽어내는 게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착각하든 아니면 실제든 네. 그런 식으로 하게끔 유도를 최대한 하겠네요.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심리 싸움이고 눈치 싸움이고 힘드네요.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하고 FRB 의장하고 그렇게 막 네, 그렇죠. 서로 네. 주고받고 공방을 하고 그러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거의 중국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 금리를 변경했다 이런 뉴스가 네.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뉴스상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네. 이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되는데요. 아. 근데 그렇게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경기 부양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요게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이제 중국은 대출 금리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원래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 중국이라든지 한국이 이제 이머징 국가 단계였을 때 초기 단계였을 때는 국내 자본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자본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금을 많이 끌어들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금을 끌어당겨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은행들이 마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막 높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 금리를 마구 높여놓으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예금 기준금리가 존재하고 대출 기준금리가 존재합니다. 딱 요만큼의 그 기준금리 차를 만들어서 한 2%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2% 차이를 은행들이 확정 마진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럼 대출 기준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마음대로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좋은 거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출 금리가 자유화가 되면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5%그 위로는 대출을 못 해줘 이러면 대출을 해주려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시장 금리로 봤을 때는 10%의 대출해 줄 사람한테는 절대 대출 안 해줍니다. 5% 위로는 대출을 못 해주잖아요. 좀 위험하다 네, 생각해요. 그렇죠. 절대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위까지 다 뚫려 있어야 금리가 자유화가 돼 있어야 대출이 여러 스펙트럼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죠.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도. 우리 보통 중금리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네. 뭐 이런 데들 대출 높은 이자 받고 빌려주잖아요. 신용도 네, 낮은 그렇습니다. 사람한테도 네. 그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도 대출 금리는 3% 위로 못 올라갑니다 하면은 이 3%에 해당되는 뭐 진짜 대기업들, 우량 대기업들 아니면 이 대출이 나가기 힘들겠죠. 그러겠네.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경직적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게 되게 리스키하거든요. 근데 보면 요번에는 이 금리의 풀을 갖다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LPR이라고 해서요.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프라임 레이트는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 있죠. 아주 신용도가 높은. 그러면 아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대출 금리를 먼저 기준금리로 삼아줘요. 그러면서 신용이 조금 덜할 때마다 이렇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를 갖다가 예전처럼 이렇게 대출 금리 얼마 정한 다음에 그 위로는 얼마까지는 못 해줘 이렇게 딱 닫아버린 게 아니라 이 위로 뚫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신용시장이 어려울 때는 대출 금리를 자유화를 해줘도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망할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이 대출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요. 최대한 은행들이 우량한 대기업한테 더 많이 대출을 해주려고 경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은행 마진을 깎아먹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대출금리 경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중국의 그 국영기업들도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무역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낮은 금리에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들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국영 대기업들한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우회적으로 존재한다. 이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에라도 만약에 중국 경기가 정상화가 되면 이렇게 대출 금리의 스펙트럼을 풀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민영 기업들, 신용도가 좀 낮은 민영 기업들한테도 이제 안정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행의 자기 기능이 자정 기능이 이제 생겨나는 거 아니겠나? 이제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다만 단기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지금 당장 뭐
저 배고파 죽겠는데 네, 그렇죠. 건강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양분 따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상단으로 뚫려 있다 그러면은 네. 신용도가 나쁘면 5%든 6%든 7%든 이게 그냥 마냥 뚫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고 상단은 막혀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뭐냐면은 대출금리 아직 정확한 지침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대출 기준금리의 1.5배 이상으로 대출을 못하도록 막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에선 자금을 못 구하는 민영 기업들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되게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예, 뭐예요? 별도의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별도의 증권사나 이런 데서 신탁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출을 해주거나 P2P 대출이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예. 피플 투 피플 해가지고 퍼슨 투 퍼슨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P2P 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P2P 대출이 좀 유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대규모로 부실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를 갖다 꽉 눌러놓으면은 그런 데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LPR을 기준으로 해서 위는 뚫어놨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한없이 위로 뚫지는 않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지침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전면적인 금리 자유화로 가겠지만 지금은 창구 지도라고 해서 이 규정에 대해 지금 바뀐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미세 조정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눈치 네, 봐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등급을 갖다 정해지겠네요. 제공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번에 중국도 이게 경기 뭐 미중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또 유럽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유럽에는 또 독일이 핵심이니까. 네네. 그래서 독일하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아, 내놓고 또 금리 인하도 네.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의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요.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독일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던진 거는 500억 유로 정도를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500억 유로라고 하면은 참고로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때 썼었던 자금이 7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500억 유로의 재정 자금이 사실 독일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은 균형 재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예, 국가 자체도 노령화 사회라서요. 결국에는 연금 지출이나 이런 게 늘어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균형 재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균형 재정을 강조하던 그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재정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독일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요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역 전쟁이 하나하나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전 세계 이 블록 경제가 점점 더 작아지면서 파편화가 돼 버리는 거죠. 파편화가 된 상태에서 자국 경제 조금 키우려고 약간씩 파이를 늘리는 그런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 환율 전쟁으로 성장이 추락하는 걸 재정 정책 500억 유로로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렇게 추락하겠죠. 이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좀 네. 그 떨어지는 속도를 약간 늦추는 정도밖에 안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결국에는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국제 공조 체제가 형성된 상태에서 재정 정책이 나와줘야 지금 현재 추락하고 있는 이런 경기 상황을 갖다 이렇게 받아주면서 쳐 올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탁탁 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면 전 네. 세계 그 국가 지도자들이나 금융 관계자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자유무역주의자가 네. 뭔가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를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갖고 있는 그냥 관점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우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셰일 오일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 2016년도에 유가가 막 폭락할 때요. 그때 결국에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을 것이다. 이미지가 일단 안 맞잖아요. 그렇죠. 둘이 손을 잡을 거 상상도 안 했었는데 둘이 손을 잡아가지고 감산 공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원유 공급을 줄이게 되거든요.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서로 예뻐서 서로 좋아서 공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죽을 것 같으면 공조를 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3천억 달러 관세 때릴 겁니다라고 한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중국이 7위안 갖고 한번 이렇게 훌쩍 올려오면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도 흔들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게 중국의 관세를 때리는 게 결국엔 미국 소비자들도 미국 경기도 위축시킬 수 있어. 이 말이 이제 설득력을 얻는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일단 관세를 갖다 12월까지 연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내년에도 크리스마스는 있습니다. 내후년에도 크리스마스는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협박만 하면서 늘려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미국 당국에서도요. 과도하게 관세 전쟁, 지금 과도하게 무역 전쟁을 했다가는 미국 자체의 경기도 크게 훼손될 수가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보면은 이게 또 무역 전쟁에 대한 스탠스가 또 이제 뭐 강경하게만 가다가 요즘은 조금씩 스탠스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미국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는 무역 전쟁이라는 이런 좀 최악의 어떤 극단의 비관론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공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네. 미국 정책 당국자들도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는 아까 우리 얘기하셨던 네.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것이 네. 결국 미국 경제를 미국 흔드는 경제를 거죠. 네. 흔들게 할 수 있으니 네.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 뭔가 네. 방법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명분이 될 수가 있죠. 좀 더 싸워야 되는데 전체 경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려해서 이렇게 물러나 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씩 조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네. 이 경기 그 어려운 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미국의 손에 달린 건가요? 결국엔 미국의 손에도 달려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 공조라는 것에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환율 전쟁이라는 거는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잖아요. 어느 시장이나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너도 나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큰 손도 무역 전쟁으로 사는 걸 최대한 그 시장을 좁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요 작은 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팔려고 환율 전쟁을 더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각국도 환율 전쟁이라는 자기들 나름의 그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갖다가 버려줘야죠. 그래서 글로벌 공조가 형성이 됐었을 때는 얘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공조가 나타나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공조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지 않습니까? 철로를 그렇죠. 두 개 놓고서 철로 두 개 놓고서 여기 양쪽에 한 명씩 누워 있는데 기차가 바로 머리 위까지 와서 정말 영혼까지 흔들리는 그 순간이 오면은 먼저 살기 위해서 둘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좀 조정 아니면 이제 어떤 마찰적인 조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커지거나 이런 순간이 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럴 때 결국에는 글로벌 공조가 나타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관론이 팽배하고 가장 위험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투자의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낙관론을 근거로 한다면. 뭐 이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2001년도 9.11 테러 때 9.11 테러가 딱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같이 금리를 내리면서 정책 공조에 들어갔죠. 그래서 9.11 테러 때 딱 2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막 밀어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를 그때 당시 보시면은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딱 한 달 지난 다음에 막 미친 듯이 밀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마 많은 분들 이건 기억하실 겁니다. 10월 27일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바닥이었고 그때 코스피 지수가 892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그때 코스피를 들어올렸던 호재가 통화수합이라는 거였습니다. 한미 통화수합. 미국이 상처를 입고서 무너져 가는데 한미 통화수합을 딱 걸어줘가지고요. 한국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한국이 달러 부족으로 시달렸거든요. 네. 한미 통화수합을 해준다는 얘기는 한국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만약 부족하면 더 열어줄게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면 달러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하진 않겠네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망하겠네 하고 892까지 떨어졌다가 망하진 않겠네 하면서 1100까지 올라오죠. 이렇게 바닥을 잡아줍니다. 이런 게 공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유럽 위기 때도요. 9월 달이었는데 유럽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 미국도요. 그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요. 약간 양적 하나 비슷한 거 그런 걸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에 같이 들어가 주니까
그때도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조의 힘이라는 거는 수차례 저희들이 이제 보아왔던 케이스고요. 공조의 균열이 생기고 무역 전쟁, 환율 전쟁으로 갔을 때는 성장을 좀 먹는다는 거. 그거는 사실 과거에도 보아왔고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우리는 꾸준히 그걸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공조를 한다는 게 뭐 상대국이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얘가 공생 살아야 구조죠. 나도 그렇죠.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가 네. 들 피해를 봐야 나도 피해를 들 네, 거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어떤 협력 관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네. 그 사회가 단순해지지가 않아서 네. 우리만 잘한다고 네. 우리만 경기가 뭐 좋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 안 되고 전체 그 국제 네, 이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좋아질 수도 네. 있고. 네. 네. 하여튼 뭐 환율과 이 국제 정세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네, 우리 그렇습니다. 또 오 팀장님이 워낙 좀 쉽게 설명해 주시는 데다가 아. 어쨌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니까 네. 정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마. 네. 뭐 자꾸 뭐 몇 번 반복해서 보면서 아니 네. 댓글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3번, 4번 반복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예. 우리 오 팀장님 얼굴을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정보 네. 아주 감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